그래서 결국에 이 모든 프로세스를 하나로 식으로 표현하자면 Q 곱하기 K가 이제 닷 프로덕트고요.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는 거, 그리고 디멘저널리티로 나눠주고 그 소프트맥스를 거쳐서 거기다가 V를 곱한 것이 바로 이게 그 유명한 셀프 어텐션 식이에요. 이야, 이야, 적응하셔야 됩니다. 저희도 지금 적응 중으로 재밌네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교수님 잘 계셨나요? 네네네, 잘 지냈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 지난주에 저희가 거의 2시간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메모리와 어텐션에 관련돼서 좀 네, 뉴로사이언스에서 러프하게 어떤 얘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또 아주 간략한 컴퓨테이셔널 모델, 호필드 모델 이런 걸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주제에 이어서 요즘 가장 핫한 네. 인공지능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 트랜스포머를 아, 좀 얘기를 드리고 그게 제 관점에서 왜 이 워킹 메모리랑 음, 어텐션이랑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지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음, 지난주 내용을 요약을 드리자면 어, 교수님 요 슬라이드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워킹 메모리가 이런 식으로 전뇌에 걸쳐서 이렇게 퍼져 있는데 네, 어, 이 어떤 관점의 이론들은 이런 워킹 메모리가 어떤 특별한 존재라기보다는 어, 콜티컬 하이라키 큰 그 전뇌에 걸쳐진 콜티컬 하이라키를 따라서 정보가 프로세스 되는 과정 중에서 어, 좀 짧은 타임 스케일로 점점 가면서 점점 더 긴 타임 스케일로 퍼시스턴트 액티비티가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워킹 메모리로 본다라고 했던 그런 이론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 이런 인트린직 타임 스케일이나 이런 걸 봐도 확실히 하이라키를 따라서 어, 템포럴 인테그레이션이 점점 길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어, 이 이렇게 워킹 메모리가 퍼져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그냥 전 뇌에 어, 네트워킹 시스템의 하나의 어떤 펑션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어떤 특별한 현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그거에 이어서 이제 컴퓨테이셔널 메커니즘을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집중적으로 봤던 메커니즘 바로 이 호필드 네트워크였고 1982년도에 존 호필드가 이 모델을 만들어낸 이후로 계속 팔로업이 돼가지고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어, 어, 모던 호필드 네트워크 그것에 이어서 이제 이 뒤에 또 이제 호필드 네트워크 is all you need 해가지고 어, 호필드 네트워크에 저장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거의 무한대로 늘어나면서 그리고 또 예전에는 0과 1 또는 마이너스 1, 0, 1과 같이 바이너라이즈 된 패턴만 저장이 됐던 것에 반해서 최근에 모던 호필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컨티뉴어스 밸류도 다 저장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메모리 시스템을 어, 구현할 수 있는 하나의 대표적인 메커니즘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 그 뒤에 이제 어텐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었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도살 어텐션 그리고 벤트럴 어텐션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아주 깨끗하게 두 가지 시스템으로 나눌 수는 없고 어, 항상 우리 뇌가 그렇지만 떤 영역들은 도살과 벤트럴 그러니까 인도지니우스와 익소지니우스의 어텐션이 둘 다 겹쳐져 있는 영역도 있고 조금 더 인도지니우스가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텐션을 주는 시스템과 우리 주위가 다른 세일리언트한 피처에 의해서 뺏기는 경우가 이렇게 좀 퍼지하지만 그래도 좀 나뉘어져 있다 얘기를 드렸었고 그게 렇게 어텐션에 관련된 영역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지만 워킹 메모리의 영역과 많이 겹쳐지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이 멀티모달 인테그레이션 영역도 어텐션 또는 워킹 메모리와 상당히 영역이 겹쳐져서
이들 어텐션과 워킹 메모리, 멀티모달 인테그레이션에 대한 기능들이 뭔가 그래도 공통점을 갖고 있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품게 하는 그런 스터디들이 꽤 있다는 것을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거꾸로 내려와서 아예 로우 레벨 어텐션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어텐션은 이런 뉴럴 개인으로서 또 설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 당연히 필수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이 주제가 바로 이 뉴로 모듈레이션, 도파민, 세로토닌, 아세틸콜린 이러한 모듈레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뉴럴 게이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서 존재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었고, 결국에 어텐션과 워킹 메모리는 이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어, 서로 독립된 어떤 프로세스가 아니라 어텐션은 인코딩 프로세스로서의 그러니까 문을 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태스크가 진행되면은 그 태스크를 에 관련된 어떤 중요한 피처들의 뉴럴 액티비티가 몰리면서 이런 뉴럴 게인이 일어나는 시점을 우리가 어텐션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증폭되거나 아니면은 파이링 레이시 올라간 상태가 어느 정도 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에 의해서 계속 퍼시스턴트하게 유지되는 이 현상이 바로 이어져서 워킹 메모리가 아닌가. 그래서 어텐션과 워킹 메모리가 사실은 하나의 어떤 프로세스에 그냥 시간적으로 좀 어, 트리거의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좀 그 정보를 메인터넌스 하는 입장에서의 그런 프로세스를 우리가 지각적으로 나누는 것뿐이지 사실은 하나의 파트다. 그 얘기를 조금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제 트랜스포머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이 부분으로 돌아올 건데 그래서 어텐션과 워킹 메모리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앞으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제가 우리 저 몇 번째 주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인공지능 역사를 얘기 드릴 때 현대 인공지능 발달사를 얘기를 드릴 때 등장했던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이고요. 지금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고 모르셔도 아마 아셔야 될 것 같은 네. 생각이 들어요. 그쵸. 너무 요즘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서 상당히 저희가 중요한 어떤 알고리즘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긴 것 자체가 엄청 복잡하게 생겨서 사실 디테일을 보고 싶지 않게 만드는 그런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데 이걸 하나하나 오늘 뜯어갈 생각은 없고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메커니즘만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그게 이제 실제로 제가 얘기 드리고자 하는 워킹 메모리와 어텐션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드릴 건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그 실제 이러한 시퀀셜 데이터 모델링 하는 벤치마크 테스트 컨테스트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이제 시대에 맞춰서 이게 등장을 했는데 결국에 이제 트랜스포머가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지금까지 계속 그 선두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 쪽에서는 뭐 확실하게 어떤 게임 체인저로서 지금 등장을 했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싶고 사실 트랜스포머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NLP 자연어 처리 쪽에서 먼저 등장한 알고리즘인데 요즘 뭐 여러 가지 도메인 비전 컴퓨터 비전 쪽에서도 사용이 되고 그래서 NLP에서 이 인풋이 문장의 하나하나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미지는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그 시퀀셜 데이터로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거쳐서 실제 이 레이블이 무엇인지 예측하게 만드는 그런 비전 트랜스포머도 아주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재밌게도 이 트랜스포머의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으로서 하나 이렇게 얘기되는 것이 바로 이 어텐션, 셀프 어텐션이라는 단어인데 이 셀프 어텐션에 대한 얘기를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려드릴 텐데 이 어텐션, 셀프 어텐션이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이미지 영역을 가시화시켰더니 음, 이게 셀프 어텐션이 이제 실제 뉴로사이언스에서 어텐션인지 아닌지는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릴 텐데 그게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그게 비슷한 것이냐 아니. 근데 일단 현상학적으로 봤을 땐 상당히 일단 이 컴퓨터 비전에서는 시각적
시각주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이렇게 등장해서 또 이게 사람들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를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트랜스포머는 이렇게 보면 이제 엄청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조금 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이쪽이 인코더이고 이쪽이 디코더예요. 그래서 인코더와 디코더로 나눌 수 있고, NLP 자연어 처리의 예제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래서 인풋에 어떤 특별한 언어의 문장이 들어가게 되면 아웃풋으로 우리가 실제로 번역하고 싶은 언어의 문장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게 저희의 이제 하고 싶은 일인 거죠.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뭐 NLP에서는 당연히 거의 모든 데스크가 이런 목표를 갖고 있지만, 그래서 인코더로 이 인풋 센텐스를 인코딩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아웃풋을 뱉어낸다. 그래서 이 인코더와 디코더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사실은 여러 개의 인코더와 여러 개의 디코더로 나뉘어져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1차적으로 인코딩한 이 정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라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점 정보가 이것도 약간 문맥화가 계속 좀 더 이렇게 뭐 심하다고 표현하는 건 이상하고, 문맥화가 점점 더 고차원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인코딩된 문맥화된 정보가 또 올라가서 조금 더 상위의 컨텍스트 안에서 문맥화되고,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실제 이 문장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레벨의 컨텍스추얼 인포메이션을 다 담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코더이고, 그 정보를 다시 거꾸로 이렇게 각 레벨에 맞춰서 뿌리게 되면서 첫 번째로 등장하게 되는 이 I라는 단어는 사실 이 여기서 이제 불어에서 제의 단어가 그냥 튀어나오게 되고, 그 I가 다시 거꾸로 들어가서 디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가서 디코더를 거치게 되면 M이 튀어나오게 되고, 그 I와 M이 들어가면은 다시 A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인코더를 조금 더 뜯어다 보면 다시 셀프 어텐션과 피드 포워드 뉴럴 넷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게, 다음 인코더로 넘어가기 전에 어떤 인베딩을 한번 더 시킨다,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킨다는 의미에서 그냥 피드 포워드가 있는 거지, 이게 어떤 큰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고, 사실 중요한 건 이 셀프 어텐션입니다. 이 셀프 어텐션은 이제 제가 예제를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The animal didn't cross the street because it was too tired. 그럼 이제 우리가 읽을 때는 느 정도 그 뜻을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개가 이 동물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길을 이렇게 지나가지 못했다, 지나가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바로 해석할 수 있는데, 머신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 it이 더를 가리키는 건지 애니멀을 가리키는 건지, 더 애니멀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스트릿을 가리키는 건지, 또는 아예 크로싱 더 스트릿을 얘기를 하는 건지, 뭐 이 여러 가지 문맥을에 따라서 이시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 머신이 알아채고 이렇게 문맥화를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일단 결과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이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요 인코더가 여러 개가 쌓여 있으면 이 인코더 중에 다섯 번째 인코더, 이 윗단에 쌓여 있는 다섯 번째 인코더에서 나온 결과를 어, 가시화시킨 건데, 그 it과 가장 어떤 인베딩 벡터 측면에서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단어들을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애니멀이 가장 비슷하게 나오고, 뭐 스트릿도 좀 비슷하게 나오고, 크로스 더 뭐 이런 것도 이제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도대체 과연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셀프 어텐션은 어떤 데이터 안에 어떤 컴포넌트 중에서 인풋 컴포넌트와 비슷한 인베딩 시그네처를 갖고 있는 것을 찾아주는 그런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그 메커니즘을 좀 얘기를 드릴 텐데, 좀 단순함을 위해서 첫 번째로 이 예제는 다 요 GitHub 블로그에서 갖고 온 것이니까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은 분들은 이쪽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요렇게 많은 단어로 좀 예제를 드리는 게 사실 제일 정확하긴 하지만 단순성을 위해서 딱 두 가지 단어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문장도 아닌 이 단어의 묶음으로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그냥 하지만 나중에 이것을 다 이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렇게도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hinking machine이라는 영어 이 단어 두 개를 다른 언어로 바꾸고 싶다라는 태스크 하에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워드 투 백 같은 이렇게 이 셀프 어텐션과 전혀 관련 없는 그러니까 뭐 관련이 없진 않지만 하여튼 이미 NLP에 존재하는 그 벡터라이제이션 프로세스로 싱킹과 머신을 이런 디스트리뷰셔널 코드로 이제 표현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어떤 이 임베딩 프로젝션을 거쳐가지고 queries, keys, value라는 개념의 이 아이템들을 만들어내는데 요 쿼리 키 밸류는 사실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이 데이터베이싱 연구하실 때 나온 개념인데 뭐냐면 이제 한창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이 정보들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이름과 전화번호가 우리가 저장해야 되는 시스템이었으면 가장 초창기의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그야말로 이름과 전화번호를 그냥 계속 엑셀 파일 같은데 이렇게 써놓고 어떤 이름이 들어올 때마다 그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싹 훑어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전화번호를 뱉어내는 아주 단순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인데 반해서 이 데이터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어, 어떤 그 중간에 이게 모든 데이터를 서치하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빠르게 그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정말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시 펑션이에요. 이 해시 펑션은 뭐 우리가 해시태그처럼 이렇게 어떤 태그가 하나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이 존 스미스라는 이름을 이 함수를 딱 거치면 어, 이 모든 이 데이터를 다 훑지 않고 바로 그 컨텐츠에 이렇게 액세스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여기서 보면 이 복잡한 관계를 좀 디멘저널리티를 낮춰가지고 그 안을 매핑 시켜준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개념에 의해서 이제 키와 이제 value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제 버킷이 여기가 value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내가 존 스미스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전화번호를 알고 싶어 할 때 그 존 스미스 내가 물어보는 그 아이템이 바로 쿼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물어보고자 하는 거 이게 실제로 어떤 밸류를 뽑아낼 수 있는 하나의 꼭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실제 우리가 갖고 싶은 밸류를 그 네이밍을 하기 위해서 이제 코어 키리 밸류라고 이 트랜스포머의 디벨로퍼들이 사용한 건데 사실은 뭐 이거를 굳이 뭐 이런 식의 단어를 쓴 거는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아주 진성 컴퓨터 사이언티스트인 것 같고 그거 말고는 사실 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예, 하나만 여쭤. 네, 얼핏 들었을 때 쿼리랑 키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조금만 맞아요. 그래서 설명해 그것도 주세요. 그러니까 개념 레벨에서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키는 이미 음, 그 자판대에 데이터베이스에 깔아놓은 있는 거고, 예, 네 이미 존재하는 거고, 있는 거고 쿼리는 이제 제가 물어보고 물어보는 싶은, 네. 그래서 개념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 사실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 프로세스에서 보면 이제 쿼리랑 키가 같이 갈 수밖에 음, 없는 그런 어, 정보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워드 투 백을 거쳐서 만들어낸 이 디스트리뷰셔널 코딩이 또 하나의 어떤 프로젝션 절차를 거쳐서 쿼리로 변하고 그 아까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쿼리와 키는 어쩔 수 없이 똑같은 값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thinking에 해당하는 쿼리가 있고 머신에 해당하는 쿼리가 있고 thinking에 해당하는 키가 있고 머신에 해당하는 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 둘을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를 해서 밸류를 뱉어내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이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thinking이라는 쿼리를 내가 갖고 있다고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thinking이라는 쿼리를 가지고 이제 밸류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베딩을 시키고 또 다른 프로젝션을 시켜서 차원을 다르게 만든 다음에 쿼리를 가지고 존재하는 키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Q와 K를 not product를 해서 유사성을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렇지만 같은 단어는 당연히 이제 아주 높은 유사도가 나올 거고 다른 단어는 이제 상대적으로 적은 어, 시밀러리티가 계산이 되겠죠. 이제 이게 이제 단어가 두 개뿐이니까 약간 이상한 상황이 돼버리긴 했는데 이게 만약에 단어가 두 개가 아니라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내가 이슬 기준으로 이 모든 시밀러리티를 쿼리와 키 사이에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밀러리티 스코어를 계산을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은 이 차원이 사실 인베딩 벡터의 랭스가 무한대로 증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이 좀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이 차원의 루트를 씌운 이 값으로 이 스코어를 이제 나눠주게 되는데 실제로 이게 지금 그림에서는 네 개의 4의 랭스를 갖고 있지만 이제 실제 뭐 트랜스포머에서 많이 사용된 게 64인 것 같아요. 그래서 64차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의 스퀘어 루트를 써니까 8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이 112와 96을 각각 8로 나눴더니 이런 식의 어떤 숫자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두 개의 숫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단어가 두 개니까 두 개밖에 없지만 사실 계속 확장시켜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렇게 계산된 스코어를 소프트맥스를 거쳐가지고 어떤 노멀리제이션 프로세스를 시키고 그럼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노멀라이즈드 스코어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까지가 키와 밸류를 매칭시키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밸류를 뱉어내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밸류도 이 트랜스포머에서는 모두 다 Q, K, V가 다 똑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thinking이나 machine 두 개 중에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thinking에 해당하는 value에다가 0.88을 곱하고 machine에 해당하는 value에 0.12를 곱해서 얘네들의 weighted sum을 해서 만든 게 바로 마지막으로 나온 sum인 거죠. 여기다가 다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과 가장 그러니까 시밀라리티를 모든 단어에서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시밀라리티만큼 각각의 단어에 웨이트를 줘서 거기다가 썸을 한 값이 바로 셀프 어텐션의 아웃컴인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운 좋게 이 첫 번째 워드 투 백이 이 문장의 컨텍스트를 잘 담고 있는 엑시스의 인베딩 스페이스였다면 그야말로 이 it을 표상하기 위해서 얘와 유사한 인베딩 포지션을 갖고 있는 단어들을 딱 합쳐가지고 표상을 다시 재표상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하나 예.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아마 알고 싶었던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오늘 이렇게 기초적인 내용이 되니까 저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몇 가지 좀 예. 클래리피케이션 예. 질문 예. 조금 하고 넘어가고 그래야 될 것 싶어서 같아요. 예. 네. 일단 그 월투백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월투백이라고 하는 게 월드를 어떻게든 하여튼 벡터 스페이스 어떤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코어 어커런스나 그렇죠. 같이 맞습니다. 나타나는 맞습니다. 예. 패턴 혹은 순서 뭐 맥락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줄여가지고 숫자로 나타낸 건데 여기서 이 월투백이 많이 중요한지 아닌지도 사실 좀 궁금하네요. 왜냐면 월투백 중에서도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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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좋은 것도 있고 별로 안 좋은 것도 있고 뭐 예. 최근에 뭐 예. 벌트가 트랜스포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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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트가 트랜스 그러니까 뭔가 월투백 옛날 월투백이나 뭐 글로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모델이 맞아요. 있었던 것 맞아요.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월드 투 벡터의 어떤 퀄러티 이런 게 크게 관련이 있는지가 일단 좀 궁금하네요. 교수님,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질문인데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 질문이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아직 설명 안 드린 부분이 한 부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를 더 도울 것 같냐면, 이 인베딩을
어떠한 임베딩 프로세스를 거쳐서 나온 것을 인풋으로 삼느냐. 음, 그러니까 뭐 아까 전에 그런 그냥 아주 바닐라 워투백이나 음, 또는 그런 글로브 같은 더 어드밴스된 버전들이 있는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릴 프로세스 때문에 상당히 좀 캔슬 아웃 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어, 사실 어떤 그러니까 우리 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그 음, 컴퓨터 비전에서 사용하는 그 CNN 컨볼루셔널 네, 뉴럴 네트워크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CNN의 성능을 증폭시킨 팩터 중에 하나가 이제 프리트레이닝 네, 모델인데 그 프리트레인 모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건데 그것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이에 영향이 없을 것 음, 같진 않은데 이제 이 X와 QK 밸류 요 사이에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는 과정 때문에 음, 이 여기에서의 퀄리티가 그래도 퀄리티 음, 상에서의 음, 차이가 그래도 조금 완화가 되는 것 음,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음 슬라이드에서 음, 보시고 네. 그것에 대한 그게 답을 두 찾으시면 번째 될 것 질문이 같아요. 예. 그거였어요. 그 아, X에서 이게 X가 저도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에서는 이전의 월투백 모델이 그렇게 막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그거를 알려면 확실히 X에서의 Q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예, 좀 알아야 될 것 예, 같다는 그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예, 슬라이드에 예, 네, 그럼 다음 슬라이드로. 예. 그 중에서 이제 네. 하나만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은 지금 이 그림 자체가 인베딩 실제로 인풋은 지금 단어가 여기 글자 개수가 지금 8개인가요? 네, 8개. 8개 반에서 인베딩은 이미 조금 줄었고요. 음, 쿼리 키 밸류는 조금 더 준 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이 그냥 그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계속 디멘전리 리덕션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디멘전 리덕션을 하냐?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인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인포메이션을 가장 parsimonious 하게 그러니까 원리를 깨뜨리지 않으면서 리던던시를 빼면서 압축시킨 과정이 바로 이 프로젝션 과정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 자, 그것과 관련된 질문을 하나 더 좀 먼저 드리자면은 여기까지 지금 설명을 다 드렸는데 셀프 텐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게 다예요. 이게 뭐 셀프 텐션이 이거보다 더 있지 않아요. 근데 트랜스포머는 분명히 딥러닝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럼 여기 과연 뉴럴 넷이 어디 있나? 음, 여긴 사실 지금 여태까지 계산 과정이라고는 다 프로덕트가 하나가 있거든요. 여기서 어디에서 뉴럴 넷이 등장하냐? 바로 이 임베딩에서 Q키 밸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요 사이를 잇고 있는 것이 바로 뉴럴 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WQ, WK, WV가 임베딩 인풋을 곱하면 Q1이 되고 X2를 여기다 곱하면 Q2가 나오고 X1을 WK에 곱하면 K1이 나오고 X2를 WK에 곱하면 K2가 나오고 이게 하나의 어떤 프로젝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뉴럴 넷이라고 이제 상상하면 어떤 식이냐면 이제 실제로 요거 하나하나가 웨이트인 거잖아요. 요거 해당하는 요 아이템들에 해당하는 하나의 웨이트니까 하나의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요거 하나하나가 뉴럴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게 웨이트 커넥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프로젝션을 트레이닝을 시켜서 Q키 밸류를 뽑아내는데 얘네들이 그럼 어떤 시그널을 기준으로 트레인 되냐? 바로 트레이닝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글을 영어로 바꾸고 싶을 때 주어진 한글을 아주 명확한 영어 코레스폰던스로 바꿀 때 있어서 차이가 날 때마다 그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 웨이시 트레이닝이 돼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자 여기다 그림을 하나 더 드리자면 요거 두 개를 스태킹해서 만든 게 전체 X고요. 그거에 이 WQ를 곱하면 요거 두 개가 튀어나오는 거고 WK에 다시 XU를 곱하면 K가 나오는 거고 이런 식이 되는 건데 요게 이제 처음에는 랜더마이즈드 된 커넥션인 것인데 이게 이제 트레이닝이 되면 될수록 이 커넥션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요 QK 곱한 다음에 밸류에 이제 웨이트를 주는 그 셀프 어텐션 과정에서 아웃풋으로 나오는 영어 단어가 실제 그 한국말 문장과
문장을 제대로 번역했을 때 나오는 단어가 매칭이 되도록 이게 웨이트가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베딩 인풋이 어, 적절한 컨텍스트를 반영하도록 적절한 컨텍스트를 뽑아낼 수 있도록 셀프 어텐션으로 하여금 적절한 컨텍스트를 뽑아낼 수 있도록 이 웨이시 이 인풋 Q, 키 밸류를 계속 쉐이핑을 계속 시켜주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이 트랜스포머에서 핵심인데 그래서 딥 러닝이 이 트랜스포머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그야말로 이 어떤 잡아내고 있는 문맥이 있는데 그래야 사실 그 문맥을 기준으로 한글을 영어로 바꾸던 불어를 영어로 바꾸던 이렇게 문맥 기반에서 번역을 해줘야 제대로 된 번역이 되는데 그 WQKV를 잘 파라미터 튜닝을 해서 그 문맥을 잘 잡아낼 수 있는 QK 밸류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트랜스포머 딥러닝의 그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게 쿼리랑 키랑 밸류가 거의 같다. NLP에서는 항상 똑같은. 네. 그러면은 저 지금 WQ, WK, WV도 같은 값이 같은 매트릭스가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 단어를 지칭하는 의미에서 같은 거지 이 벡터는 계속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결국 트레이닝을 하면서 계속 달라지는. 계속 달라지죠. 네, 계속 달라져.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이니셜 QK 밸류가 어떤 아이템이 표상이 돼서 Q키 밸류가 되는데 그 표상되는 이니셜 인풋은 똑같은데. 네. 근데 이제 트레이닝 되면서 QK 밸류 자체는 네네. 이제 값이 계속 바뀌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문장의 어떤 그런 맥락,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토픽 모델링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늘 이제 어떤 한 단어가 쓰여도 맥락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그런 것들이 뭐 QK 밸류에 쿼리 키 밸류에 계속 뭔가 이렇게 반영이 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그게 아마 이거를 실제로 코드를 뜯어보고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 되는지를 봐야 사실 왜 WQ, WK, WV가 달라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그 디테일을 다 공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답을 못 드리겠는데 결과적으로는 QK 밸류가 다 다른 값으로 계속 리쉐이핑이 되네. 그렇게만 좀 아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다시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QK 밸류에서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하고 디멘전을 보정해주고 소프트맥스를 거쳐서 웨이티드 썸을 해서 Z를 만들어내는 것을 모든 단어 versus 단어 every possible pair 그러니까 모든 단어 대 단어를 다 이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표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모든 프로세스를 하나로 식으로 표현하자면 Q 곱하기 K가 이제 dot 프로덕트고요.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는 거 그리고 디멘저널리티로 나눠주고 그 소프트맥스를 거쳐서 거기다가 V를 곱한 것이 바로 이게 그 유명한 셀프 어텐션 식이에요. 그리고 이 QK 밸류가 알고리즘이 계속 트레이닝에 거듭될수록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 바로 요 뒤에 숨어있는 WQ, WK, WV가 딥러닝 뉴럴 넷에 의해서 계속 리쉐이핑이 돼서 달라진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이 소프트맥스 Z를 가지고 이제 디코더로 넘어가서 그 정보를 이제 다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문장을 집어서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는 I이고 그 I가 다시 들어와서 디코드로 거쳐서 넘어오면 M이 튀어나오고 그러면 세 번째 인풋은 I와 M이 들어가고 그러면 A가 튀어나오고 I am a라는 인풋이 들어가면 스튜던트가 튀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고 이제 아주 엑기스만 얘기를 드린 거고 사실 이 트랜스포머가 잘 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 이 포지셔널 인코딩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이게 교수님 이 트랜스포머가 RNN에 비해서 차이점이 좀 보이시나요? RNN에 비해서요? 예. 어쨌든 RNN도 시퀀셜 모델링인데 RNN에 비해서 옛날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RNN은 이제 일단
그러니까 RNN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그때 이제 교수님 그 실제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이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새 트렌드는 다 CNN에 때려 박는 거예요. 뭐 아,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약간 이 트랜스포머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RNN은 뭔가 이렇게 계속 컨베이어 벨트처럼 뭔가 앞에서 뒤로 쭉 음, 가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어떤 그 시퀀셜하게 계속 그쵸. 뭔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게 없어서 실제 아주 익스플리시트하게 타임을 하는 게 없지 않나요? 이 그렇죠. 트랜스포머에서. 지금 여기서 네.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기제 안에서는 사실 그 시퀀스가 사실 별로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I am student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제 안에서는 student am I 라고 네. 설명해도 똑같은 네. 값이 튀어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음. 시퀀셜 데이터는 시퀀셜 데이터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의 관계를 다 브레이킹 시키고 또 잘 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음.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사실 하나의 트릭이 있어요. 음. 뭐냐면 이 포지셔널 인코딩이 결국에 뭐냐면 이렇게 불어 문장이 있으면 첫 번째 해당하는 아이템, 두 번째 해당하는 아이템, 세 번째 해당하는 아이템을 하나의 벡터로 표시를 하는데 아주 유니크한 벡터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표현한다기보단 그 시간에 유니크한 어떤 태그를 붙여서 음. 이 첫 번째 아이템은 첫 번째 아이템만 가질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 놓고 두 번째 아이템은 두 번째 아이템만 가질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 놓고 세 번째는 세 번째. 그래서 이 포지셔널 인코딩 벡터를 만드는 것도 지금 한 음. 필드더라고요. 이거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더 많은 예, 시퀀스를 더 할 수 많은 있냐. 시퀀스를 하고 또 이 실제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더 성능을 높일 음. 것인가도 하나의 축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포지셔널 인코딩이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전에 단어가 어 그냥 원래 단어가 들어가서 그것에 워드 투백을 거친 어떤 임베딩이 들어가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 포지셔널 인코딩이랑 컨캐트네이트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위치, 그 문장에서 위치가 들어가고 실제 임베딩 벡터가 들어가서 이제 어텐션을 거쳐간다. 셀프 어텐션 프로세스를 거쳐간다. 두 번째 이제 이 트랜스포머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멀티헤드 어텐션인데 여기도 보시면 멀티헤드 어텐션인데 멀티헤드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이미 조금 느끼시겠지만 우리 문장에서 컨텍스트가 꼭 하나일 필요는 없거든요. 컨텍스트 여러 가지 컨텍스트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컨텍스트를 다 잡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스케일 닷 프로덕트가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각각의 WQ, WB, WQ, WK, WV가 다 다르게 학습이 되는 뉴럴 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보시면 어, 어떤 한 단어가 표상하는 것도 이 셀프 어텐션에서는 이러한 구조의 웨이티드 썸이 되는데 다른 셀프 어텐션에서 또 다른 컨텍스추얼 인포메이션이 뽑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굉장히 컨텍스트가 여러 개를 달리하면서 문장이 담고 있는 모든 컨텍스트를 다 반영을 하려고 한다. 그런 것들이 멀티 헤드 어텐션으로서 이 트랜스포머를 강하게 만드는 하나의 팩터 중에 하나.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인코더를 보여드렸잖아요. 요거 하나가 사실 안을 뜯어보면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